네, 오늘 이제 강연은 미술의 역사와 주제 부분을 이렇게 통합하는 부분이어서 저는 이제 18세기와 19세기 초반 요때까지 좀 다루려고 해요.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들은 아주 절대 왕정 시기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왕권이 셌던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그 왕권이 무너지게 되는 혁명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것들을 좀 다뤄보겠어요. 통치자의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좀 익숙한 투탕카멘 왕의 데스 마스크, 그러니까 얼굴 바로 위에 쓰는 그 마스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도 계속 이제 관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바로 위에 쓰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보시면은 색깔을 칠한 게 아니라 전부 보석이에요. 아마 이런 하늘색 나는 거는 그 터키석 뭐 이런 거고, 파란색은 굉장히 사파이어나 이런 류의 굉장히 비싼 값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들어왔을 때도 이제 요게 그 완전 진품이 아니라 똑같이 만든 그 인정된 카피본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시를 하게 되죠. 여기에서 이 사람 눈이 이제 이렇게 쭉 찢어져 있는 그런 식으로 있는데, 이집트 여자들도 이런 식으로 눈을 이렇게 그려요. 이런 눈을 우리가 매의 눈이라고 하죠. 매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다 볼 수 있는 존재는 결국 신이잖아요, 신. 그래서 이제 매를 뜻한 호루스의 아들이 파라오입니다. 그래서 항상 옛날부터 권력자는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은 바로 신의 아들, 호루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신의 그 권력을 입어야 사람들을 통치할 때 더 아마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로마 시대 때 아주 많은 황제들의 모습들이 제작이 되는데요. 요거는 기원전 20세기에 거의 이제 실물상 크기로 2m 정도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모습입니다. 정치적인 위대함을 보여주는 이미지로 보통 손을 이렇게 하나를 탁 들어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겠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요. 이 밑에 보시면은 여기 큐피드가 있어요. 사실 요게 보면은 이 다리에 무게중심을 받치는 그런 거기에다가 항상 여기 뭘 이렇게 새겨 넣는데 여기에는 큐피드를 새겼어요. 그래서 이 큐피드를 새긴 이유는 이 로마의 신화적인 창건자인 아이네이아스가 비너스의 아들인데 그 아이네이아스의 후손이 역시 자기도 비너스의 아들이다. 즉 결국은 아우구스투스 자신도 역시 신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 이런 그 갑옷 같은 데 새겨진 그런 이미지들도 보시면은 깃발을 받아들고 있는 이미지 이런 것이 새겨져 있는데 보면은 전부 나라의 어떤 신의 뜻을 받들고 이런 의미로 가득 차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위인상을 60년대에 제작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그 위인들의 그 업적을 기리고 또 시민들에게 교훈을 줄 목적으로 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 조각상을 제작하는 전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불상 이런 건 있었지만 보통 우리가 그 황제의 초상이나 영정상은 그 초상화로 그리고 있었지, 이런 식으로 서양처럼 동상을 제작하는 전통이 없는 나라라서 동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고대 서양의 포즈를 연구해서 비슷하게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아울루스 메텔루스의 상이고 이쪽은 김경승의 상이에요. 그래서 서로 포즈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마상도 역시 황제의 상으로 굉장히 많이 제작이 되는데, 보시면은 로마의 그 현자 황제로 알려졌던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상이에요. 180년경에 제작이 됐고 그 높은 받침대 위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또 말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내려다 볼까요?
우러러 볼까요? 우러러 보죠. 그래서 기마상은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로마의 캄피톨리오 광장의 가운데에 있는데요. 조각상은 아주 표정이 온화한 권위와 품위를 지닌 그 현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성품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왕이 굉장히 만약에 황제가 아주 다이나믹한 사람이었다면 말들이 조금 더 움직이는 포즈를 해요. 그래서 어떤 왕들은 보면은 이렇게 말이 앞발 두 개를 다 들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그 르네상스 시대 때 미켈란젤로가 이 로마 시대의 황제의 상을 캄피돌리오 광장 가운데다가 다시 위치시켰어요. 그래서 더 원래 보통 그 황제의 상은 건물 앞에 놓이거나 아니면 광장 중앙에 놓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광장 중앙에 놓게 됩니다. 캄피돌리오 광장은 요 디자인 패턴을 미켈란젤로가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다 제각각 지어진 건물인데 르네상스 시대 때의 정원의 이상적인 형태는 중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건물로 다 네 개로 다 둘러싸인 코트야드라고 하죠. 그 중정을 가져서 이렇게 안으로 탄탄한 건물 형태를 가지는 게 르네상스 시대의 이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지금 다 좀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다리꼴 형태로 되어 있는 건물을 통일감 있게 하려고 이렇게 패턴을 디자인했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런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은 요즘 이렇게 뭐 백화점이나 호텔 로비 패턴으로도 아직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렇게 별로 된 모양 가운데 황제의 상을 딱 갖다 놓은 거죠. 제가 르네상스 시대 때 정원 이야기를 한 것은 앞으로 바로크 시대 때 그 보여드릴 그 정원하고 좀 비교가 되기 때문이에요. 안쪽으로 이렇게 탄탄한 그런 코트야드 대신에 바로크 시대 때는 확 펼쳐지는 그런 무한한 그 공간을 이상적인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역시 로마 시대 때 황제의 얼굴을 몇 개 더 보고 뚝 뛰어 넘어가서 우리가 좋아하는 시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프로부스 황제인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사람 잘생겼나요? 그냥 그렇죠. 여러분이 그 그리스 시대 때 그 올림푸스 막 이렇게 막 뭐지 원반 던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보면은 이 사람은 너무 사실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조각이 굉장히 이상화된 조각을 제작했다면 황제상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실제 황제의 얼굴을 그대로 묘사한 그런 거고요. 일단 크기는 굉장히 크게 제작을 합니다. 크다는 거는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 또 권위로운 자가 취할 수 있는 어떤 형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황제의 실물을 닮은 사실적인 얼굴이고요. 로마인들도 다 조상의 데스 마스크를 왁스로 떠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 사진 같은 걸로 보관하는데 그 당시에는 왁스로 이렇게 떠가지고 보관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권자상 일부인데요. 325년경이고 이 머리 높이만 2.5m 되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 있는 신체까지 하면 굉장히 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팔 따로 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이분이 이게 눈동자가 이렇게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보통은 이렇게 사람들을 내려다보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시민들이 우러러 보는 자세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늘을 우러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이분이 어떤 신을 추앙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로마에서 처음으로 그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기독교도로 개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인을 박해하지 않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그런 황제예요.
자, 이것은 큰 사진으로 어떻게 보면 천안문 광장을 상징하는, 그래서 역시 그 통치자는 광장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서 서 있는 마오쩌둥의 초상화이죠. 마오쩌둥의 그 모습은 굉장히 많은 동상으로 접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 아마 저보다 더 많이들 다녀오셨을 텐데 아주 곳곳에 그의 동상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의 얼굴이 있는 이 천안문 광장의 모습은 베이징의 상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비탈리 만스키 감독이 처음에 이제 북한의 협조를 얻어서 찍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약간 너무 뭐라 그럴까, 다큐멘터리답지 않은 다큐멘터리에 너무 이렇게 식상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북한 사람들 허락받지 않은 부분을 쭉 노출시킨 그 태양 아래라는 영화예요. 그곳에도 역시 이게 두 태양이 북한인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죠. 그래서 어떤 장면이 저는 생각이 나냐면 그 되게 예쁘게 잘 차려입은 북한의 어린이가 이렇게 계단을 한참 올라가요. 그래서 계속 계단을 한참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계단을 다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두 태양이 탁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멋진 장면인데 좀 억압적이기도 해 보이는 그런 장면이었죠. 자, 이제 르네상스 시대로 잠깐 넘어갈게요. 르네상스 시대 때 제일 그 유명한 이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1532년에 쓰여집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책을 그 르네상스 시대 때 제일 유명한 그 가문의 이름이 무엇이죠? 메디치 가문이죠. 피렌체의 메디치가 그래서 메디치 그 군주에게 이제 군주로서 이러이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서술해서 선물로 드리게 되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요즘에도 간혹 읽히는데 보시면은 더 큰 도덕을 위한 부도덕을 강조하기도 하고, 메디치가의 헌정한 책인데 나라를 지키려면 때론 배신도 해야 하고 때로는 잔인해져야 한다. 인간성을 포기하기도 하고 신앙심조차 잊어버릴 때도 있다. 운명과 상황이 달라지면 그에 맞게 적절히 대처하는 임기응변이 군주에게는 필요하다. 착하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실 그 군주론에서 강조하는 군주는 사랑받고 시민의 사랑과 환호를 받는 군주가 아니라 냉혹하고 두려움을 주는 군주예요. 사랑을 받는 것은 어떤 힘을 과시할 수가 없고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두려워서 시민들은 말을 잘 듣게 되죠. 그래서 군주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책을 써서 이제 군주론이 유명해집니다. 마키아벨리 스스로는 굉장히 정치적 운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치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낙마한 다음에는 계속해서 재기를 바라고 아주 그냥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결국은 또 떨어져요. 그래서 좌절로 인해서 굉장히 이른 나이에 사망하고 맙니다. 굉장히 정치를 하고 싶어 했으나 정치 운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몽의 시대 때 루소도 그렇고 또 이쪽에 마키아벨리도 그렇고 자기가 쓴 책하고 자기 생활하고 너무 달랐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루소는 자녀 교육과 자녀에 대한 애정을 너무 강조했는데 루소 스스로는 자기는 5명의 아이를 낳아서 전부 고아원에 맡겨버렸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이분도 그렇게 정치에 대한 그 원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본인은 정치를 하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요게 이제 그 미켈로쪼라는 사람이 디자인한 메디치 리카르디 궁전입니다. 피렌체에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다른 건물들 사이에 있어서 겉에서 보기에는 별로 이게 무슨 궁전인가 싶기도 하죠. 보면 이 궁전은 보통 이탈리아 궁전 건물은 보통 3층을 이상형으로 하고 있고요. 그 맨 아래층은 좀 이렇게 거친 돌로 붙이고 중간은 조금 요거보다는 매끄럽게 맨 위에는 제일 매끄럽게 해서 이렇게 거칠기를 다르게 해서 3층을 구성하는 그런 스타일로 많이들 되어 있어요. 요 안쪽에 가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코트야드가 있어요. 보면은 중정, 아까 건물의 안쪽에 들어오면 건물 4개로 둘러싸이고 딱 이렇게 편안한 느낌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아케이드식으로 사람이 살지 않고 2층부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이 이제 궁전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1층에서는 보통 이런 보통 세레나데를 부르거나 2층에 있는 공주들한테 얘기를 하려면 여기서 이제 정원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창문을 열어서 공주가 빼꼼히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막 창문을 열어다오 막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은 마음에 들면 이렇게 발코니까지 나오고 마음에 안 들면 문을 탕 닫아버리겠죠. 보면 그 르네상스 시대 때는 아주 그 수학적으로 정사각형 뭐 이런 딱 맞는 정사각형 이런 형태를 좋아했었어요. 비율이 딱 좌우대칭 이런 거 좋아하는. 그래서 요것도 보면 기둥의 길이가 지금 요 주두를 뺀 기둥의 길이, 그 다음에 요 길이, 그 다음에 요 반원 이렇게 전부 정사각형을 원형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아까 궁전의 정원이에요. 코트야드의 모습입니다. 제가 마녀 사냥을 하는 모습을 몇 개 갖고 왔는데 이 프랑스나 이제 마녀 사냥에 대한 기록들이 15세기와 16세기 이후 뭐 그런 때 거쳐서 굉장히 많이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중세가 가장 기독교에 심취했던 시기잖아요. 중세는 보통 우리가 4세기부터 14세기까지 약 1000년 정도를 중세 시기라고 하고 르네상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르네상스가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중세는 암흑기로 생각되고 있었어요. 그만큼 인간은 암흑기를 가지고 신의 빛을 향해서 인간은 스스로가 그림자가 되어야 했던 때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에 마녀사냥도 중세 때 엄청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신의 이름으로 권력을 막 행사하는 마녀사냥은 15세기, 16세기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기에 군주들이 많이 행했던 것 같아요. 군주의 이름으로 잔혹한 짓을 행하지 않고 신의 이름으로 너는 마녀야 해서 이런 마녀 사냥들을 아마 가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중세가 아닌 15, 16세기에 군주가 이런 식으로 권력을 행사했던 것 같아요. 마녀 사냥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는 그림만 봐도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거예요. 마녀는 영혼이 더럽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죽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살아있는 채로 화형을 하게 만들었죠. 여기서도 왕관을 쓴 사람이 이렇게 있죠. 마녀에게는 더 가혹한 이런 건 17세기네요. 역시 바로크 시대 때 행해진 거고요. 마녀는 죄를 행하거나 마녀로 몰리는 경우가 많았죠. 보면 이렇게 길에 줄줄줄 끌고 다니면서 돌을 던지게 했어요. 많은 시민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을 던지고 더 잔혹한 것은 마녀를 꼬챙이로 꿰어서 죽이는 이 마녀를 꼬챙이로 꿰어서 죽이는 방식은 우리가 뭐 드라큘라가 제일 좋아했던 방식이라고 하죠.
이런 방식으로 아주 잔혹한 방식의 처형들이 많이 행해졌는데 그게 왕권이 되게 강했을 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부 17세기에 이루어졌던 마녀 사냥들의 잔혹한 모습이에요. 왕은 잔혹하게 사람들을 처형시킴으로써 사람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그래서 공개 처형을 항상 택했던 것이죠.